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으로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희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사연 채널을 두드렸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옛날 속담 아시죠? 그만큼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인데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요. 진짜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남이 힘들게 일궈놓은 재산이나 평생을 바친 결과를 몰래 빼돌리는 사람이겠죠? 그러다 법의 심판도 받는 것일 테고요. 하지만 사기꾼이 이마에 이름표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배신하는 남도 문제지만 가족으로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실은 저희 시댁에 그런 큰 일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정은 서울 저희 집 근처에 있는데 시댁은 좀 멀리 있어요. 전남 보성이 남편의 고향이고 거기에서 시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시래기 가공 일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죠.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직접 무청을 수확하고 말리고 찌셔서 여러 곳에 내다 파셨대요. 그러다가 찾는 곳이 많아지자 공장을 짓게 되셨고 씻고 찌고 말리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면서 직원도 점점 늘어났고 큰 돈을 벌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시래기 사업으로 큰 재산을 일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아버지와 함께 시래기 사업을 일으킨 시어머니는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갖추기 시작할 때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녁을 드시고는 속이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소화제를 하나 드셨대요.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잠에 드셨는데 다음날 못 일어나셨다고요. 아마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죠. 그때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티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성치 않은 일란성 쌍둥이 동생 때문에 남편은 엄마를 잃은 아픔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착한 시동생은 남편과 모습은 비슷하지만 행동이 많이 달라요. 시동생은 태어날 때 청색증이 심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남편과 같은 40대인데 10살 나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어 일반 사람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건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버님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는 작지만 남편이 사업 수완이 있고 일을 잘해서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죠. 아이는 없지만 부부 사이도 원만한 편이고요. 그러나 딱 하나 편안하지 못한 게 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이유는 시어머니, 정확히는 남편의 새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남편은 본가인 전남 보성에 발길을 거의 끊었어요. 편의상 남편의 새엄마를 여기서 저는 새어머님이라고 할게요. 남편과 새어머니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가 46살이 되셨을 때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 새어머님 나이는 30이었습니다. 20살인 남편과는 불과 10살밖에 차이가 안 났죠. 남편은 처음부터 새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형제를 보는 눈빛부터 다른 걸 처음부터 남편은 눈치챘대요. 그래서 새어머니로 인정하기가 싫었고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했지만 시아버지는 주변의 어떤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새어머님이 결혼에 들어오자마자 살던 집을 고친다고 하면서
친엄마의 흔적들을 다 부수고 없앤 것도 속상했는데 시아버지를 등에 업고 형제들을 무시하더래요. 나중에는 남편이 옷장에 넣어둔 엄마의 옷이랑 물건도 싹 다 버려놓고도 모른 척했다며 남편은 새어머님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죽은 여자 물건을 집에 두면 재수없다고 노골적으로 말을 했대요. 난 그 여자가 들어오고 아버지 다시 봤어. 어떻게 그런 여자를 엄마 자리에 앉힐 수가 있어. 아직도 미스테리야. 두 분 어디서 만나셨는지 아버지는 절대로 말을 안 하셔. 그것도 이상했다고. 당신도 이제 성인이고 가정 꾸리고 살잖아. 아버님을 좀 이해해 볼 순 없을까? 어머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적적하고 외로우셨겠지. 그리고 두 분이 만나긴 어디서 만나셨겠어.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그래도 지금 아픈 아버님 곁에 있는 건 새어머님이시잖아. 그래도 그렇지. 나이가 16살이나 어린 여자랑 재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엄마를 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어? 게다가 그 여자 우리 엄마 물건도 마음대로 버리고 아버지 안 계실 때 얼마나 우리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 줄 알아? 난 동생 명호 아니면 보성에 갈 일도 없어. 큰일이다. 당신 마음이 이렇게 안 풀려서. 아버님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으신 거 알잖아. 3년 전에 쓰러지셔서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시는데 당신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아버지한테는 그 여자가 있는데 나는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으실 거야. 알았어.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니까. 3년 전 시아버지는 뇌병변으로 쓰러지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지금은 부축을 받으면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지만 예전처럼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죠. 아버님이 그렇게 되시자 새어머니께서 시래기 공장 운영과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시작하셨어요. 집안 경제권도 자연스럽게 새어머니가 쥐게 되셨고요. 시아버지는 쓰러지기 전까지는 성격이 화통하시고 시원시원하신 분이었습니다. 공장 일과 집안일 모든 걸 본인이 해야 하셨죠. 그러나 쓰러지신 후 움직임이 어려워지시니까 모든 걸 새어머니께 맡기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전 그런 상황이 불안할 때도 있었는데 남편은 신경을 끄고 살고 있었죠. 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도무지 보성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가서 아버님이랑 대화를 해봐. 이렇게 사는 거 당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 왜? 나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좋은데 아버지 옆에 붙어있는 그 여자 생각만 해도 불쾌해. 그리고 아버지랑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대화를 하겠어. 다 필요 없어. 공장 일이며 집안 일이며 다 새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당신은 불안하지도 않아? 나중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 알아서 다 잘하겠지. 난 관심 없어. 당신도 신경 꺼. 그러나 남편은 시댁 일에만 불만이 많았지 그 외 다른 일에는 성격이 아버님을 닮아 시원시원하고 화통했어요. 그 성격에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건 못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돈도 곧잘 벌어다줘서 전 남편에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에 참 잘했어요. 저희 집에 딸밖에 없어서 사위들이 서로 잘하려고 가끔은 경쟁을 하는데 늘 장인 장모에게 제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보성에 내려가고 전화도 가급적 자주 드리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죠. 도련님을 챙기는 것 외에 아버님이나 새어머님에게 일체 신경 쓰지 말래요. 그렇지만 그건 남편 생각이고 전 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보성에 자주 갔고 시아버지와 도련님, 새어머님에게도 나름 잘했어요. 김장 때나 명절, 행사가 있으면 혼자라도 꼭 갔고요. 남편은 그러면서도 제가 보성에 다녀오면 꼭 시동생 잘 있냐고 물어보곤 했죠. 명호 잘 있어? 지난번 감기 걸렸었다며 공장도 이틀이나 쉬었다던데. 통화했었구나.
감기를 아주 호되게 앓았나 봐. 얼굴이 반쪽이 됐어. 명호 아픈 거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우리 명호 구박하나? 새어머님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냥 환절기에 감기 독하게 된 거지 뭐. 그렇게 걱정되면 한번 같이 가자. 도련님이 당신 많이 보고 싶어해. 나중에 통화 많이 하잖아. 다음에 집 말고 보성 시내에 명호 좀 데리고 나와. 꼭 그렇게 해야겠어? 시내에 맛있는 갈비집 있어. 거기서 명호 양껏 좀 먹여야겠다. 걔 돼지갈비 좋아해. 그래, 그것도 방법이네. 알았어. 도련님 좋아하시겠네. 저 역시 남편과 같은 마음으로 시동생이 눈에 밟힙니다. 쌍둥이라 남편과 똑같은 외모지만 지능이 10살 정도인 시동생은 절 엄청 잘 따르는 편이에요. 결혼해서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죠. 몸은 어른이지만 순수하고 해맑은 시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남편이 안 가도 보성 시댁에 자주 가는 편이고요. 친구 한 명 없이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시동생의 유일한 친구가 저인 셈이었습니다. 참, 나 열흘 후에 또 보성 간다. 공장 사람들 다 모여서 김장하신대. 그런 큰 행사에 내가 빠질 순 없지. 다른 며느리들은 김장에 어떻게든 빠지고 싶어 한다던데 넌 참 한결같다. 왜 사서 고생을 해? 당신이 워낙 무심하니까 나라도 챙겨야지. 가서 김장 야무지게 하고 통도 꽉 채워 담아올 거야. 명호 도련님도 나보고 꼭 오라고 했고. 시댁의 김장은 공장의 전 식구가 참여하는 큰 행사입니다. 1년치 공장 식구들 식사를 책임질 김치라서 하는 양도 엄청 많았어요. 일반 가정집이 하는 규모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죠. 그래서 시댁 김장을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김장날이면 시동생은 안절부절 못하고 저에게 물을 떠다 준다, 과자를 주겠다, 야단이에요. 속을 버무리고 배추에 속을 넣다 보면 허리고 다리고 안 아픈 곳이 없죠. 제가 허리라도 두드리면 시동생은 아프면 큰일이 난다면서 무조건 하지 말고 들어가서 쉬래요.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도 시동생이 저를 더 세심하게 챙기는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은 다른 건 잘해도 자상한 면은 솔직히 없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어요. 엄청난 양의 김장이 끝나고 힘들어서 방에 누워있는데 시동생이 똑똑 노크를 해요. 왜 그러냐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시동생이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형수 힘들어서 부탁을 안 할 거래요. 전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도련님, 떡볶이 먹고 싶어요? 제가 가끔 해드리는 그 간장 떡볶이요? 도련님이 미안하다는 듯 쭈뼛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기름과 간장, 설탕을 적당히 넣어 간장 떡볶이를 해주곤 했거든요. 궁중 떡볶이 레시피를 살짝 본딴 건데 소고기나 버섯이 없어도 양념을 그렇게 해주면 매운 걸 잘 못 먹는 도련님이 참 좋아했죠. 오늘도 김장하느라 도련님은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시뻘건 김장 속 양념 냄새가 싫기도 했을 테고요. 전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 다행히 소고기랑 버섯이 있더라고요. 전 그걸로 맵지 않고 짭짤하게 달달한 떡볶이를 만들어 도련님을 불렀죠. 하도 힘이 드니까 입맛도 없어서 전 도련님 먹는 걸 보고만 있었는데 도련님이 떡볶이를 하나 집더니 저한테 아 해보래요. 먹여준다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 했더니 입에 쏙 넣어주더라고요. 전 도련님한테 고맙다면서 물어봤어요. 맛있는 음식 입에다 넣어주는 건 어디서 배웠냐고요.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새로운 공장장이 새 어머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봤다는 얘기였죠. 전 놀란 표정을 숨기면서 도련님한테 더 물어봤습니다. 또 본 거 있냐고요. 도련님은 이렇게 대답해서
절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새어머님이 공장장한테 자기가 주면 더 맛있다고 했다면서 웃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도련님은 새어머님과 공장장 두 사람이 되게 친하다면서 친한 사람끼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며 저한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어요. 공장장을 시어머니가 자기라고 불렀다니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부를 때 늘 자기야 라고 살짝 콧소리를 섞어서 부르셨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부르면 시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누가 들어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투였죠. 그래도 그런 건 남편한테만 해야지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안 그래도 김장 때 공장장과 시어머니 하는 행동이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어요. 속을 버무리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시어머니와 공장장이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웃고 있었거든요. 별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두 분만 재미있다며 웃고 지나가면서 괜히 툭툭 치고 그러는 걸 봤죠. 전 살짝 이상하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시동생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다음 날 공장에서 잔뼈가 굵은 여사님과 커피 타임을 가졌어요. 김장하고서 하루 쉬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박 여사님 집으로 갔죠. 시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지신 뒤로 공장 일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박 여사님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 이번에 새로운 공장장 누가 뽑았어요? 누가 뽑아? 자네 시어머니 양사모가 뽑았지?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자네 시어머니. 왜요? 사장님 쓰러지신 이후로 일을 못하게 되시니까 아주 공장을 손안에 넣고 쥐락펴락 하시는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꼴사나워 죽겠어. 전에 있던 공장장도 양사모 등살에 나간 거잖아. 우리 어머님 등살에 나갔다고요? 전혀 몰랐어요. 공장장님 아들 내외랑 같이 사신다고 나가신 거 아니었어요? 무슨? 자네 시어머니가 전에 있던 공장장 하는 일마다 어찌나 트집을 잡던지 보는 우리가 다 기가 막히더라니까. 다 같이 항의하자니까 전에 있던 공장장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보기 싫어 그러는 것 같다고. 그만두겠다고.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전에 계시던 공장장님은 저도 아는 분인데 시아버지가 굉장히 믿는 분이셨어요. 아들 내외와 부인 되시는 분이 다 경기도에 살았는데 공장 일 때문에 여기 숙소에서 혼자 지내셨죠. 그런데 새 어머님이 이유 없이 자꾸 트집을 잡고 괴롭히니까 그만두신 것 같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른 척 시어머니에게 가서 여쭤봤어요. 새로운 공장장 일 잘하냐고 슬쩍 물었죠. 어떻게 뽑게 됐냐고 물었더니 아는 분한테 공장 일 잘 아는 사람 소개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 소개받았냐고 다시 여쭤봤는데 거기서부턴 대답을 안 하셨죠. 기분 나쁘게 왜 꼬치꼬치 캐묻냐고 하셔서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 밤에 마당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숙소 쪽에 몰래 잠입했죠. 다른 분들은 다 잠이 든 것 같았는데 공장장님 방 쪽에만 마루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어머님이 쟁반에 맥주랑 안주거리를 들고 공장장이 머무는 방 쪽으로 가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다. 공장장이랑 원래 친한 사이인가? 웬 맥주? 새어머님은 절대 이유 없이 저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밤에 립스틱도 진하게 바르시고 옷도 신경 써서 입으신 것 같았어요. 새어머님은 문 앞에 쟁반을 놓더니 똑똑 노크를 하고는 기다리셨어요. 공장장님 나오더니 맥주를 보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귀를 쫑긋했는데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못 들었어요. 두 분이 서로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얼핏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보고만 있는데도 양팔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분은 주변을 살피더니 함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전 하도 기가 막혀서 멍하니 보고 있다가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가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죠. 여보, 시래기 공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새어머님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공장장으로 데려왔는데 둘 사이가 좀 의심스러워. 뭐하러 신경 써. 그 여자 이야기는 하지도 마. 그럴 일이 아니야, 여보. 아버님 아프시고 돈 관리도 새어머님이 다 하시는 것 같던데? 아버님은 지금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되면 아버님이 평생 일군 재산 새어머님이 다 가져가실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그러라지 뭐. 난 아버지 재산 관심 없어. 당신도 참 이기적이다. 새어머님이 그 돈 다 가져가면 우린 상관없지만 어디 도련님은 같아? 또 아버님 몸도 편찮으신데 지금처럼 계속 사시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다고. 당신 이렇게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니야. 공장장도 수상한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전에 계시던 공장장님 본인이 원하셔서 그만두신 게 아니래. 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새어머님이 트집 잡고 엄청 못살게 구셨대. 나도 이번에 박 여사님한테 들었어. 신경 쓰지 말라던 남편의 표정이 일순간 바뀌었어요. 전에 계시던